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교회 애국민 이진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 항소심 재판 그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대통령 재판을 언급하는 이유는 아주 흥미로운 변수 하나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변수가 무엇이냐? 그걸 제가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4월 23일 월요일 날 박근혜 대통령 항소심 재판을 서울고법 형사사부에 배당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형사사부에 배당했다. 그리고 법원의 입장은 뭐냐? 관련 사건, 그러니까 대통령 관련 사건의 배당 현황, 어느 재판부에 어떻게 배당되어 있고 하는 배당 현황하고, 다음에 진행 상태, 그리고 재판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이 같은 결정을 했다 하는 게 서울고등법원의 소위 발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은 최소한 피고인과 같은 재판부에서 소위 심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은 저로서도 대통령 사건이 참 제발 서울고법 형사사부에 배당되기를 저도 참 내심으로 원했는데 갑자기 재판부, 법원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기에 조금 긴장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이 대통령 항소심 사건을 이 대통령 항소심 관련되는 대통령 사건과 관련되는 그런 재판을 전혀 하지 않고 어느 이름도 없는 그런 재판부에 배당을 했다. 그럼 국민들 관심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은 또 대통령께서는 법정에 안 놓으시고 항소 포기를 하셨고 변호사는 국선 변호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사들이 국선 변호인을 상대로 요리하는 그런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짜 법원에서 참 이상한 엉뚱한 재판부에 그 배당을 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제가 굉장히 우려를 했었는데, 그래도 고법 형사사부에 배당이 되었다는 어제 발표를 보고 저도 상당히 안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봤을 때 이건 참 나쁘지 않은 배당이다. 물론 지금 법원 분위기가 과연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피고인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했다는 것은 그건 나쁘지 않은 결과입니다. 자, 이제 배당이 됐습니다. 이제 재판부가 확정이 되고,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 대통령 사건하고 최소한 피고인 사건을 병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여부예요. 이건 아직 미정입니다. 법원에서도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재판이 열려야 이제 발표가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나 최소한 피고인 사건은 거의 같습니다. 블랙리스트하고 몇 가지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1심 판결문도 글자 하나 안 틀렸습니다. 최소한 피고인의 판결문하고 박근혜 대통령 판결문 제가 참 읽어보면서 제가 진짜 책상을 쳤습니다. 글자 한자 안 틀리고 거의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병합이 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병합이 되면은 과연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할 것이냐, 아마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일단 최서원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병합 심리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대. 대통령 사건과 최소한 피고인 사건을 절대 병합해서는 안 된다. 따로 심리해 달라. 그런 입장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대통령 사건은 결국 국선 변호인이 맡게 됩니다. 그러면 국선 변호인은 이 사건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국선 변호인 선임되면은 거의 지금 30만 쪽입니다. 기록이 30만 쪽 되는 기록을 봐야 되고, 또 검찰의 항소 유고서도 읽어야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쟁점을 찾아야 되고, 따져보면은 2심
6개월입니다. 지금 뭐 얼마 안 남았어요. 4, 5개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국선 변호사가 언제 이거 준비를 해가 재판에 임할지 그것도 문제지만은 사실은 대통령 사건 1심 때 이런 문제가 좀 드러났습니다. 병합 심리의 문제. 그게 뭐냐? 최서원 피고인을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와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는 유영아 변호사가 1심 때 호흡이 안 맞았습니다. 참, 저도 그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대통령 사건, 최소한 사건, 증인 똑같습니다. 자, 똑같은 증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유영아 변호사가 자기가 먼저 소위 말해 증인신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유영아 변호사가 진짜 그 증인한테 핵심 딱 신문을 하고 진짜 분위기를 확 이끌어가면은 기분이 좋죠. 그런데 유영아 변호사, 제가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숲을 보는 게 아니고 나무를 보듯이 그렇게 하니까 증인 한 사람 신문하는데 3시간, 4시간씩 걸립니다. 그러면 최소한 피고인 측에서 변호하려면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가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하면은 꼭 유영아 변호사가 안 됩니다예요. 아마 그런 광경을 그 법정에서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왜 두 사람이 호흡이 안 맞을까?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이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 태블릿 PC를 소위 문제로 거론하고 이걸 결국 온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낸 주인공은 이경재 변호사입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태블릿 PC에 대한 검증과 감정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져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가 유영아 변호사한테 대통령 변호인들도 태블릿 PC에 대해서 검증 감정 신청을 좀 해라. 자, 그러면은 검증 감정 신청 이거는 자, 우리 검증 감정 신청합니다. 이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소위 감정이란 거는 자, 태블릿 PC 하나를 포렌식으로 분석하면은 거기 관련된 기록이 한 2만 페이지, 3만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감정할 대상, 감정할 범위를 정해줘야 됩니다. 자, 이 태블릿 PC가 최소한의 사용이 맞느냐? 그리고 이 태블릿 PC의 제도 동선은 어떻게 되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감정 대상을 지정을 해줘야 그래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도 딱 거기 맞는 변호인이 물었던 감정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검찰 측이 물었던 감정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딱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영아 변호사가 태블릿 PC에 대해서 감정 신청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 감정 대상, 감정 범위 이걸 특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특정 못 해가지고 신청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이경재 변호사가 유영아 변호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감정 요구서가 있다. 그걸 참고해가지고 조금만 고쳐서 내면 될 거 아니냐. 이거 갖고 가세요. 그렇게 제의했는데도 유영아 변호사 안 갖고 왔습니다. 딱 하나죠. 자존심 상한다 이거죠. 자기는 대통령 변호사고 이경재 변호사는 뭐 나이는 많을지 몰라도 뭐 저 최소한 피고인 대통령을 뭐 속였다는 최소한 피고인 변호이니까 그러다가 결국 노태우 변호사가 그걸 빨리 만들어내 가지고 그래서 태블릿 PC에 대한 검증 감정 신청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이 변호인들끼리 호흡이 그러니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놀라실 거예요. 아니 대통령 쪽이나 최소한 쪽이나 같은 편이 돼야지 왜 반복하고 왜 싸움할까? 왜 그럴까 하는데 법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경재 변호사는 제발 병합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피고인 사건에서 이 사건의 쟁점들을 항소심에서 딱 한판 진짜 검찰하고 제대로 싸우겠다는 마음이 돼 있는데 아니 병합이 돼버리고 저기 국선 변호사가 들어와 버리면은 이 재판 언제 할 겁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병합을 반대하는 거예요. 사실 뭐 저희는 자세한 내용을 몰랐지만 온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재판에 갔던 저희들은 항상 타블릿 PC였거든요. 근데 그게 빨리 안 나온 게 정말 저희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증 감정 그걸 제대로 못 내니까 그러면은 자, 이 상황에서 이 재판부도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자, 병합 여부를 하려고 하는데 최소한 피고인이 반대하고 또 하나 국선 변호인 그 선정도 쉽지 않은 거예요. 국선 변호인 누가 맡으려겠어요. 지금 항소심에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대통령을 위해서 누가 국선 변호인을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재판부가 대통령 항소심 탁 열리면은 그 최소한 피고인 변호인단에다가 대통령 항소심을 부탁할 가능성이 있어요. 최소한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을 다 하니까 대통령 변호도 좀 맡아달라. 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그걸 중앙법원에서 근무하는 그 변호사들이 아니고 외부 변호사한테 의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거 이야기 아니고 바로 이경재 변호사한테 법원이 부탁하는 거예요. 이경재 변호사한테. 그럼 부탁을 했을 경우에 그럼 이경재 변호사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그러면 자 이경재 변호사는 어쨌거나 이 대통령 사건으로 병합하는 걸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병합하는 걸 반대한 사람은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그럼 당연히 못 받게 돼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자, 대통령은 어떤 상태입니까? 재판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사선 변호인 선임은 아예 안 됩니다. 사선 변호인 선임이 아예 안 되니까 결국은 재판부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 재판부가 제시할 수 있는 아주 묘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 지금 선임이 워낙 힘들어지니까 국선 변호인 선임 대신에 최서원 피고인의 변호인단에게 국선 변호를 맡기는 겁니다. 국선 변호.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최서원 피고인의 변호인단이 그럼 최서원 피고인은 피고인대로 변호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선 변호도 맡겠다. 이렇게만 되어버리면 그럼 병합심리도 가능해지고 국선 변호사 선임이란 그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고 재판부로서는 이렇게만 되면 아주 이게 묘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었는 이런 사례가 그러니까 어떤 공범 여러 사람이 얽혀 있는 그런 사건의 경우에 자 그 각각의 그 혐의자들도 자기가 필요한 사람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돈이 안 되는 사람도 국선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런데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한 공범이 재판이 열리는데도 변호인을 선임 못했다. 그러면 재판을 열려야 되고 그러면은 공범의 사선 변호사가 다른 공범의 변호해 줄 수 있는 국선 변호인이 되어가 변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묘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최소한 피고인의 변호사가 최소한 피고인은 사선 변호인으로서 변호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 자격으로 변호를 좀 해달라. 그러면 보세요. 대통령은 재판 거부했습니다. 법정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래 대통령께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재판장에 나오셔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는 어쨌거나 이 재판 정치 재판대에 못 믿겠다 안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경우 이제 많은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아이고 그러다가 24년 확정되면 어떻겠느냐 누가 대통령을 변호할 것이냐 하는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자 이경재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국선 변호인이 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든든한 후원자를 얻은 셈이에요. 가만히 계시더라도 이경재 변호사가 이 사건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사실 뭐 저희도 그렇다고 하면은 되게 고마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가 탁 맡게 되면은 최소한 사건뿐만 아니고 대통령 사건은 거의 같은 사건 아닙니까? 몇 개 빼고 똑같은 사건이니까 검찰하고 아주 대격돌입니다. 검찰하고 자 이경재 변호사는 제가 지난번 유튜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항소심 재판은 쟁점 두 가지다 딱 해놨습니다. 이 사건의 성격, 그리고 이 사건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께서 소위 퇴임으로 대배가 미래재단 케이스보 재단을 만들고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기를 위해서 뭐 승마 좀 도와주라 했다?
그건 음모론적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그 시각을 버리고 이 사건을 순수한 눈으로 한번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딱 제가 그때 말씀드린 두 가지예요. 하나는 태블릿 PC다. 태블릿 PC를 JTBC가 조작해가 국민들을 완전히 요즘 젊은이들 잘 쓰는 멘붕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태블릿 PC 과연 소유주, 김한수 소유주, JTBC가 어떻게 조작했고 태블릿 PC의 진실을 일단 알리고 그 다음에 묵시적 청탁, 그래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는 게 김수영 판사도 1심 판결문에 명시적 청탁은 없다고 다 나와요. 그러나 묵시적 청탁은 있다는 거예요. 그 이경재 변호사는 바로 이 묵시적 청탁을 유령이라 이야기합니다. 유령, 실체가 없는 괴물이다. 그 괴물을 깨부수겠다 항소심에서 그런 지금 입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경재 변호사께서 소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최소한 피고인의 사선 변호인 두 역할을 맡아주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재판 아주 재밌게 되는데 문제는 결국 이경재 변호사의 결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가 아니 그런 거 이 힘든 일을 선뜻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직 저도 이경재 변호사의 뜻은 모릅니다. 뜻은 모르는데 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과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참 국민들께 제가 한 가지 좀 호소하려고 합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국선 변호인을 겸임할 경우입니다. 지금 최소한 피고인만 그 변호한 그 말고 대통령까지 국선 변호를 겸임할 경우에 저희 거짓과 진실은 백인 변호인단 모집운동을 제의하고 전개하려고 합니다. 백인 변호인단. 이게 무슨 말이냐. 최소원 피고인. 지금 현재 그 변호인은 4명입니다. 4명이고 대통령 변호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변호인은 누구도 소위 선임계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거부하시니까. 최소원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좀 내달라는 겁니다. 100명의 변호사께서 선임계를 탁 내고 아니 크게 뭐 할 거 없습니다. 딱 선임계를 이름을 딱 걸고 그리고 재판이 열릴 때 법정에 놓으십시오. 법정에 딱 넥타이 메고 양복 딱 놓으셔가지고 일단 선임계를 냈으니까 법정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딱 들어가 항소심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사건. 제가 말씀드리죠. 대국민 기만 사건. 이경재 변호사께서는 기획된 국정농단 사건, 기농단 사건. 그 사건의 진실을 법정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힘을 보지 마시고. 법정에서 쫙 들어보면은, 야, 진짜 검사가 잘한다. 아니면 변호인 잘한다. 하는 거 바로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원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계를 낸다고 해서 최소원 피고인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도우는 길입니다. 사실 뭐 재판에 몇 번 나가보지만 항상 검사들은 수는 많고 그러면서 검사들이 제가 봤을 때 좀 엉터리 질문을 하면서 갖고 논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쪽에서도 변호사들이 많이 나간다면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명의 변호사께서 물론 관심이 있으시면 기록도 보시고 아니면은 들어보시면서 판례 싸움입니다. 결국은 판례, 대법원이 지금 역대 판례를 놓고 검찰의 주장을 소위 무너뜨릴 수 있는 탄핵할 수 있는 그런 판례들 그걸 쫙 찾아가지고 이경재 변호사한테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판례 싸움이니까. 그리고 재판 열릴 때 딱 법정 나가셔가지고 그 듣는 겁니다. 물론 변호사들은 시간이 돈입니다. 그 법정 나고 하면은 뭐 수익에도 지장이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백인 변호인단에 여러분들께서 진짜 흔쾌히 참여해 주신다면은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운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그 1980년대 50대 한번 그때 기억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0 시절에는 세칭 인권 변호사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그 당시 그 법원에 사법부에
대응하는 방법이 수적인 우세입니다. 법정을 수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변호사가 소위 변호사 시절에 그 이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서울에 있는 인권 변호사들이 내려가가지고 그 법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100명 이상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딱 넥타이 메고 딱 앉아가, 그것도 이제 변호인석에 앉은 게 아니고 방청석에 앉아가 재판장을 쳐다본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재판부도 결국은 뭐랄까요, 나름대로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참 조영래 변호사, 지금은 뭐 자꾸시 좀 조영래 변호사, 홍성우 변호사, 그 인권 변호사들, 저도 그때 기자 시절에서 그 법정에 저도 취재를 나갔습니다. 참 그분들은 진짜 순수한 분입니다. 요즘 이야기하는 그 민변 변호사들, 민변 변호사들은 권력의 의지가 있는 순수하지 못한 변호사였지만 50 시절의 그 인권 변호사들, 그분들은 진짜 순수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법정에 나가서, 그것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재판 열릴 때마다 나가서 그 쫙 법정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도 환호했습니다. 야, 진짜 죄가 없다. 그러니까 참 서울에서 변호사들까지 가지 않느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사건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장만 있고 진술만 있지 증거가 없는 사건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제는 항소심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우파 세력들이, 이제는 우리도 하나의 퍼포먼스, 행동이 필요합니다. 자, 넥타이를 맨 100명의 변호사가 최소한 피고인의 선임계를 내고 법정에 쫙 나타난다면은, 자, 지금 법정,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403호 법정 34명 들어가면 꽉 찹니다. 100명의 변호사가 들어오는데 앉을 자리가 없다. 그럼 법정 옮겨야 됩니다. 417호 법정, 그 150석이니까 법정도 옮겨야 되고, 아니, 그리고 변호사들 100명이 쫙 앉아 지켜보고 있으면은 기자들이 기사를 어떻게 쓰겠어요? 당연히 법정 스케치 다 쓸 거 아닙니까? 아, 변호사 나와서 보더라 하는 거. 자, 그래 되면은 국민의 관심사도 높아질 것이고, 자, 그리고 넥타이를 맨 100명의 변호사가 법정을 가득 메우고 있는 그 광경, 멋진 장면 아니겠습니까? 사실 많은 뭐 변호사님들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제가 그 대통령 특활비 때문에 나갔는데 안봉근 비서가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검사들이 묻는데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안봉근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치르면서 이재만이든 안봉근이든 대통령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백인의 변호인단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도 사실 1심 재판 때 한번 논의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이 사건, 이 재판을 지켜보던 많은 법조인들이 지금 수적으로 안 된다. 이 재판을 이기려면 수적으로 많은 변호사가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하고 서로 좀 상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반대했습니다. 반대가 결국 백인의 변호인단이 그때 한번 구성되려고 하다가 못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항소심 재판부 결정되는 걸 보면서 그게 생각이 나가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100명의 변호사가 소위 대통령 재판에 변호인단, 물론 그건 좁게 말하면 최종 피고인 그쪽 변호인단이지만 대통령 재판의 변호인단으로 법정에 들어갈 때 아마 국민들도 놀랄 것이고 아마 좌파들도 놀랄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열리는 태극기 집회 아마 새로운 동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소위 뭐 뜻있는 변호사분들, 저는 뭐 좌파나 우파나 그런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뜻있는 변호사분들,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 사건, 그러니까 기획된 국정농단이자 소위 대국민 기만 사건, 이 사건을 법정에 놓으셔서 한번 참 방청해 주시기를 제가 좀 오늘 이 시간에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예.
진아 씨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